파산의 왕, 윌버 로스. 폐허에서 제국을 건설한 남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별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인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작을 봅니다. 무너진 공장, 텅 빈 용광로,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 모두가 외면할 때 한 남자는 그곳에서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버 로스. 월스트리트는 그를 파산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폐허 위에 제국을 세운 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뉴저지의 소년 월스트리트를 꿈꾸다. 1937년 11월 28일 미국 뉴저지주 웨오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버 루이스 로스 시니어는 변호사였고 어머니 아그네스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대공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대, 미국 중산층 가정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린 윌버는 허드슨 강 건너편의 우뚝 솟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거대한 빌딩 숲은 소년에게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저곳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꿈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숫자에 강했고 무엇보다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법률 서적과 경제 잡지를 몰래 꺼내 읽었고 저녁 식탁에서는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신문에서 읽은 경제 뉴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살아남나요? 12살 윌버의 이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글쎄다 아들. 그건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망하는 회사에도 가치가 남아있다는 거야. 문제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날 저녁의 대화가 훗날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건설할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윌버는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뉴저지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수학과 경제학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냉정하지만 날카로운 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1955년 윌버 로스는 미국 최고의 명문 예일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 예일은 미국 동부 엘리트들의 산실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 명문가의 후손들, 미래의 대통령과 CEO들이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뉴저지 중산층 가정 출신의 윌버에게 예일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윌버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환경을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학우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했고 그들이 돈과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움직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일에서 윌버는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언뜻 금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특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숫자만 아는 금융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읽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금융인은 드뭅니다. 윌버는 그 드문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1959년 예일을 우등으로 졸업한 윌버는 곧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중심의 하버드 교육은 그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윌버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구조 조정과 파산 관련 케이스에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성공한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심을 가질 때 윌버는 실패한 기업의 잔해 속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에 몰두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업은 이미 비쌉니다. 진짜 기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MBA 동기에게 했던 이 말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196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윌버 로스는 마침내 어린 시절 꿈꿔왔던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월스트리트는 이 야심찬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로스차일드의 그림자에서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디딘 윌버 로스는 처음에는 여러 투자은행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로스차일드.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0년 넘는 역사, 유럽 왕실들의 재정을 관리했던 전설적인 금융 가문, 나폴레옹 전쟁 시절부터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했던 그 이름. 윌버 로스는 이 전설적인 금융 가문의 미국 지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1976년 39의 윌버 로스는 로스차일드 인코퍼레이티드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합니다. 파산 및 구조조정 부서. 당시 미국 경제는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산업구조의 변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한때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제조업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은행가들에게 파산 기업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명성의 먹칠을 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문제에 얽힐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버 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파산 기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산한 기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된 것뿐입니다. 로스차일드에서 윌버 로스는 파산 자문 분야의 전문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법원, 채권자, 노동조합, 경영진 사이에서 그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최대한 빨리 자산을 청산하고 빠져나가려 할 때 윌버 로스는 오히려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파산 기업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공장 하나하나, 기계 한 대 한 대, 직원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숫자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망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전히 가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윌버 로스는 로스차일드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텍사코, TWA, 뉴올리언스 항만공사 등 수많은 대형 파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해결해냈고 그의 명성은 월스트리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1987년의 텍사코 파산 사건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펜조일과의 소송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은 텍사코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업기업의 파산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이 복잡한 사건에서 채권자위원회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그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텍사코는 파산에서 벗어났고 채권자들은 상당 부분의 돈을 회수했으며 수만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윌버 로스는 파산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에서의 25년은 그에게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안목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산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기업의 생과 사를 가르는 요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정말로 끝난 것인지, 어떤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고 어떤 부채는 사실 협상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파산 기업을 자문하는 것과 직접 소유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자문가로서 저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좋은 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소유에서 나옵니다. 제가 가치를 발견한 그 기업들, 제가 되살린 그 자산들을 직접 소유했다면 어땠을까요? 62살의 윌버 로스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남의 파산을 정리해주는 자문가로 남지 않겠다. 이제 직접 게임에 뛰어들겠다. 2000년 그는 로스차일드를 떠나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WL 로스 앤 컴퍼니. 파산의 왕은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3장 철강 왕국의 탄생. 2001년 미국 철강 산업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철강 산업.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인디애나의 게리. 이 도시들은 용광로의 불꽃과 함께 번영했습니다. 미국의 고층 빌딩, 자동차, 교량, 철도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된 철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01년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저가 철강이 시장을 잠식했고 오래된 설비와 높은 인건비, 막대한 연금 부채에 짓눌린 미국 철강 회사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LTV 스틸이 파산했습니다. 베들레헴 스틸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철강 도시들은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은퇴자들은 평생 믿어왔던 연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분노했고 정치인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윌버 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들어가라.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철강 산업은 모두가 도망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파산한 LTV 스틸의 자산을 3억 2,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LTV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파산법에 있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인수자는 기업의 자산만 가져가고 대부분의 부채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 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막대한 유산 비용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의 연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의료보험 혜택도 축소되었습니다. 평생을 용광로 앞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윌버 로스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거나 일부라도 지키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연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차갑지만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윌버 로스는 LTV 스틸을 시작으로 여러 파산 철강 회사들을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에코 스틸, 베들레헴 스틸, 위어튼 스틸. 그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ISG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의 제국 건설이었습니다. ISG에서 윌버 로스는 단순히 자산을 사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그는 비효율적인 설비를 과감하게 폐쇄했습니다. 오래된 용광로를 현대적인 전기로로 교체했습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노동조합과 새로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금은 일부 삭감되었지만 대신 이익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그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했습니다. 여러 회사의 구매, 물류, 영업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ISG는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 회사로 부상했습니다. 톤당 생산 비용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죽은 산업이라 불리던 미국 철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 미탈 스틸이 ISG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철강왕 락슈미 미탈은 미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ISG는 완벽한 발판이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45억 달러. 윌버 로스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는 약 4억 달러를 투자하여 2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6배가 넘는 수익률. 월스트리트는 경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일자리였습니다. ISG 인수 덕분에 수만 개의 철강 일자리가 유지되었습니다. 비판자들이 예상했던 대량 해고 대신 윌버 로스는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삭감된 연금, 사라진 의료보험 혜택, 폐쇄된 공장 인근 지역사회의 쇠퇴. 윌버 로스의 방식은 효율적이었지만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윌버 로스는 철강 왕국을 건설했고 그것을 황금으로 바꿨습니다. 사장 제국의 확장. 철강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윌버 로스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혐오하는 산업을 찾아라. 파산한 기업을 헐값에 사라. 구조 조정하라. 산업이 회복되면 팔아라. 이 공식을 그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미국 섬유 산업은 철강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저임금 노동력과 경쟁할 수 없었던 미국 섬유 회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유 공장들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2003년 윌버 로스는 파산한 버링턴 인더스트리즈를 인수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섬유 회사였던 버링턴은 부채와 경쟁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코네밀스, 세이프티 컴포넌츠 등 다른 섬유 회사들도 인수하여 인터내셔널 텍스타일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섬유 산업에서 그의 전략은 철강과는 달랐습니다. 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군용 직물, 자동차 에어백 원단, 특수 산업용 섬유. 일반 옷감은 아시아에 내주더라도 이런 특수 제품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6년 ITG를 매각했을 때 윌버 로스는 또 한 번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석탄 산업도 그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환경 규제와 천연가스 경쟁으로 미국 석탄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석탄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윌버 로스는 2009년 파산한 인터내셔널 콜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광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석탄 투자는 철강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석탄 산업의 구조적 쇠퇴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윌버 로스는 여전히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건졌습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의 투자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윌버 로스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파산 직전 은행들에 투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일랜드, 유로뱅크. 유럽 재정 위기의 중심에 있던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키프로스, 그리스, 스페인의 부실 금융 자산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도망칠 때 윌버 로스는 들어갔습니다. 이 투자들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큰 수익을 안겼지만 일부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키프로스 은행 투자는 큰 손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투자 성적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000년 WL 로스 앤 컴퍼니 설립 이후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윌버 로스는 자신의 회사를 인베스코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매각 후에도 인베스코의 수석 매니징 디렉터로 남아 투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16년 기준 포브스는 윌버 로스의 순자산을 약 29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뉴저지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역발상 투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는 탐욕스러웠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그는 신중했습니다. 둘째, 전문성. 파산법과 구조 조정에 대한 25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없는 안목을 주었습니다. 셋째, 인내심. 그는 빠른 수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때로는 몇 년씩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정치적 감각. 그는 노동조합, 정치인, 규제 당국과 협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파산 기업 인수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었고 윌버 로스는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2016년 79세의 윌버 로스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파산의 왕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5장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윌버 로스의 인연은 오래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도널드 트럼프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카지노 제국 타지마할이 무너지고 있었고 막대한 부채에 짓눌려 개인 파산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채권자들은 트럼프를 포기하고 자산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의 구조조정 전문가로 일하던 윌버 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트럼프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부채 조건을 재조정했고 트럼프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윌버 로스를 불렀습니다. 상무장관, 미국 통상 정책의 핵심 자리였습니다. 2017년 2월 윌버 로스는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79세의 나이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상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상무장관으로서 윌버 로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와 10%의 관세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이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는 미국 철강 산업의 부활을 이끈 사람이었고 중국 철강의 범람이 미국 산업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이 자유무역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무역 이념에 충실한 전통적인 공화당 인사들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윌버 로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되었을 때 그는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USMCA의 체결에도 관여했습니다.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이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상무장관으로서 윌버 로스의 재임 기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고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회의와 인터뷰에서 졸거나 멍하니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잠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널리 조롱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이었습니다. 상무장관 취임 당시 윌버 로스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공개했고 일부를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과거 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철강 관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철강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철강 관세는 그의 과거 투자에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관련 지분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큰 스캔들은 2017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이었습니다. 역의 금융 서류가 유출된 이 사건에서 윌버 로스가 러시아와 연결된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운 회사 내비게이터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러시아 에너지 기업 시브르였습니다. 시브르는 푸틴의 사위와 러시아 과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상무장관이 러시아 연결 기업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이 투자가 취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몰랐던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윌버 로스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무신경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서 윌버 로스도 퇴임했습니다. 4년간의 상무장관 재임 기간은 공과가 엇갈렸습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미국 제조업과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이해충돌과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고
고령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이든 윌버 로스의 공직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독특한 챕터로 남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파산 전문가가 미국 정부의 핵심 강요가 되기까지 그것은 미국식 성공 신화의 또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6장 빛과 그림자. 윌버 로스의 삶은 미국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빛부터 봅시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뉴저지 중산층 가정에서 시작하여 예일 하버드를 거쳐 월스트리트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가 구조 조정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완전히 청산되었을 회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역발상 투자, 깊은 가치 분석, 장기적 관점.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짙습니다. 그의 성공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파산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은퇴자들의 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평생 일한 노동자들이 약속받았던 의료보험을 잃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쇠퇴했습니다. 그가 올린 수십억 달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독수리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죽어가는 기업의 시체를 먹어치우는 독수리처럼 그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윌버 로스 자신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일관된 반론을 펼쳐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파산한 기업을 정리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일. 누군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저는 단지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재산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포브스는 윌버 로스가 자신의 재산을 과대 신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주장해온 자산 규모와 실제 규모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윌버 로스는 가족 신탁에 이전한 자산을 자신의 순자산에 포함시키거나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자산을 100%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부풀려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억만장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친분은 우연이 아니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윌버 로스 측은 이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억만장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맨해튼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세계 각지의 부동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화려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 힐러리 기어리 로스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로 패션과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 상류층 파티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윌버 로스는 예술 수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의 컬렉션은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삶은 그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금을 잃은 노동자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전직 철강 노동자가 삭감된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동안 윌버 로스는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을 감상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공정한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근 윌버 로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21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윌버 로스의 이름도 가끔 거론됩니다. 물론 고령을 고려할 때 다시 공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공개석상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7장 파산의 왕이 남긴 교훈. 윌버 로스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 전문성의 힘. 윌버 로스는 파산과 구조조정이라는 좁은 분야에서 25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전문성이 그를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복잡한 파산 절차, 채권자 협상, 법적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잭 오브 올 트레이드, 마스터 오브 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윌버 로스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한 분야의 마스터가 되었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역발상 사고. 모두가 도망칠 때 들어가고 모두가 달려들 때 빠진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2001년 미국 철강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버 로스는 군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발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오를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분석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윌버 로스는 단순히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깊은 분석을 통해 다른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세 번째 교훈. 타이밍의 중요성. 윌버 로스의 철강 투자 성공은 타이밍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타이밍이 없었다면 ISG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는 말은 그에게 딱 맞습니다. 네 번째 교훈. 네트워크의 힘. 윌버 로스는 뛰어난 네트워커였습니다. 로스차일드에서의 25년은 그에게 금융계 최고 수준의 인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인맥은 그가 독립했을 때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투자 자금 조달, 딜 소싱, 정부와의 협상, 노동조합과의 대화. 이 모든 것에서 그의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도 30년 전의 인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그리고 경고. 윌버 로스의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연금을 잃은 은퇴자들, 의료보험을 잃은 노동자들, 쇠퇴한 지역사회. 그의 성공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고 자원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의 효율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윌버 로스의 이야기는 이 딜레마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를 영웅으로 볼 수도 있고 악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둘 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처럼. 클로징. 맨해튼의 마천루 숲속 어딘가에서 윌버 로스는 오늘도 숫자를 분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기업, 절망에 빠진 산업, 모두가 외면하는 자산. 그의 눈은 여전히 그런 곳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파산의 왕. 이 별명은 그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다스립니다. 파산이라는 왕국을 다스린 윌버 로스는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보는 눈,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윌버 로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윌버 로스가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기업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누군가가.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볼 줄 아는 자에게는